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를 마친 지방시대위원회. 앞으로 우리 지방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이걸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경수 위원장, 아니 김경수 지사님,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셨었는데요. 봉화마을에도 계셨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국가 균형 발전에 아주 상당히 몰두하셨던 분인데, 당시에 뭔가 인상적인 기억 뭐 이렇게 남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방에 살아보지 않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를 드신 게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관공서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방으로 파견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관사나 숙식이 제공이 돼요. 네.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출장을 오면 아무런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지금도 약간 그게 좀 남아 있는데 그 비슷한 서울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게 곳곳에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지방에 살아보지 않으면 느끼기 힘든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사실상 처음으로 제안하시고 세종시 핵심 도시까지 만드셨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 곳이 균형 발전 위원회였거든요. 그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네. 그 당시에 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때마다 노 대통령님이 항상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 이제 그런 의지와 대통령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나마 세종시는 핵심 도시도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본 기억으로는 72회예요. 72회나요?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십니까? 72회. 뭐 두 분 다 네. 도지사 하셨고 워낙 이제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균발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당사자 지금 두 분이 옆에 계신데요. 어쨌든 지방시대위원회 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시는 거고요. 이제 5개월 조금 지났죠. 5개월 정도. 7월 10일 날 취임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제 5개월 갓 지났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하신 게 뭐고 어떤 걸 점검하셨고 지금 어떤 분석까지 끝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국민들한테 지방시대위원장입니다 소개하면 거기 뭐 하는 데냐고 묻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발전위원회,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과 또 동전의 양면이 자치분권이잖아요. 네네. 지방자치인데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던 걸 쭉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는데 따로따로 지난 정부 때 네. 이걸 두 개를 그냥 합쳤어요. 아, 합치고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만들고, 이름이 지방시대위원회니까 사무실도 지방에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세종시로 사무실을 옮겨놨더라고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 세종시에 사무실이 있는 유일한 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다 서울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시대위원장 처음에 제안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극 3특, 네네. 저는 이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이 5극 3특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과는 이번엔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수도권 지역이 시도 단위로는 안 되겠다. 네.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보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실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우선은 로드맵이 필요하잖아요. 설계도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본 경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네. 요구였고요. 이건 지난 9월 말에 이제 5극 3특 전략 설계도라는 네. 이름으로 발표하고, 설계도는 1차 완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추진 체계를 만들고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당 관계자를 보니까 예. 정보 관계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가 전략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는 AI로 예. 새로운 성장 도약을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는 이 지방을 살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방시대위원회 와서 이것만은 꼭 해달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AI 시대와 균형 발전이 두 개의 축인데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이게 AI 시대를 잘 보시면 AI 시대가 되면서 AI 관련 인프라들이 어디에 들어서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AI 관련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 센터. 네. AI 데이터 센터인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SK AI 데이터 센터는 울산에, 그 다음에 국가 컴퓨팅 AI 컴퓨팅 센터, 그 다음에 SDS 데이터 센터는 전남에. 이게 다 지방에 다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AI 관련 인프라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시설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그걸 지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AI 시대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이 AI 시대를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균형 발전을 우리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데 네. 첫 번째가 산업화 시대, 경부축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을 산업화의 중심축으로 삼아서 했던 균형 발전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화 시대는 90년대 이후에 정보화 시대의 모든 민간 투자, 산업 투자는 수도권에 집중이 돼요. 판교밸리부터 해서 IT 투자가 전부 수도권으로 거의 다 집중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대로는 어. 수도권 집중이 너무 가속화되니까 그때 아마 우리 이광재 지사님 잘 기억하실 텐데 2004년, 2005년에 한 해에 수도권으로 순입되는 인구가 14만 명, 13만 명 이렇게 몰려왔어요. 네.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도 지방으로 이전시키자.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을 내려보내고 기업도 따라 내려보내자.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 혁신도시 세종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2기, 네. 2단계 소위 균형발전 시대였고, 이제 AI 시대가 이제 저는 3기 균형발전 시대다. AI 시대는 기존과는 다르게 AI 투자는 IT 투자와는 다르게 지방에 투자해야만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요 지방에 AI와 결합된 새로운 전략 산업들을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 엔진 기업 투자와 함께 지역의 그 균형 혁신 성장 균형 성장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지금 5억 3특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요즘 그 말씀하신 김에 그 5극 3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뭐 예. 초강력권 5개 네. 개념으로 있고 또 특별 자치도 3개 개념으로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지방시대위원회가 뭐냐고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5억 3특이 뭐냐가 두 번째 질문. 저도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5억 3특 조사를 해봐도 50%도 채 되지 않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근데 이제 5억 3특이 뭐냐 그러면 수도권 1극 체제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가. 그래서 수도권 1극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은 권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이 대중교통망으로도 연결되고 네.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시도 단위로 쪼개져 있고 그 시도 안에서도 도시 단위로 다 쪼개져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니 수도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수도권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비수도권도 권역별로 이제는 경제권, 생활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네. 부울경, 대구, 경북 5개의 권역으로 나누자. 네. 그래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5극 체제로 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원, 전북, 제주는 네. 좀 독자적인 특색 있는 발전 네. 네. 전략이 필요하니 이거는 세계의 특별자치도로 해서 3특으로 간다. 5극 그래서 5극 3특이고요. 네. 이제 5극 3특하면 말이 어려워서 저는 늘 이게 메가시티 전략이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뭉쳐서 가는 그런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뭐 부울경, 네, 전남 하나, 충청도 하나, 그렇죠. 전북하고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살아라 이런 네,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결국 이제 거기 소프트웨어가 결국 중요할 텐데 엔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게 되면 이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세종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거기서의 성과는 뭐고 보완해야 될 과제는 뭔데 그걸 만약에 부울경에 적용해 본다.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 네.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추진했던 게 방금 말씀 주셨던 행정도시, 행정수도가 이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되면서 세종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혁신 도시를 만들었죠. 네. 시도별로 이제 공공기관을 쭉 묶어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기업 도시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상 기업 도시는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가장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게 세종시와 혁신도시인데 세종시는 위헌 판결 때문에 반쪽이 돼버렸고 네, 네. 혁신도시도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혁신도시의 구상은 공공기관 몇 개 내려보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이제 시작이고 공공기관을 테마별로 묶어서 혁신도시를 신도시를 만들고 자, 그 공공기관의 테마별로 네. 관련된 기업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2007년 2월에 네. 검색을 해보시면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하십니다. 네. 그 균형발전 2단계 정책 안에 보면 기업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에 투자할 경우에는 줄 수 있는 온갖 혜택과 지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세제 등등 다 들어가 네, 있죠. 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오죽하면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 부동산 개발권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지원해 줄게. 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과 그 기업과 그 지역의 대학, 연구소가 함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지산학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혁신 성장의 거점을 그렇게 만들자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네.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이 전부 백지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혁신도시는 가보시면 잘 알지만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 있는 작은 신도시에 네. 머물고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좀 이게 좀 되게 아쉽기는 해요. 그때 만일에 혁신도시의 기업들까지 가는 이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이 됐었다면 지금처럼 다시 또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좀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혁신도시 세종시 이전할 때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많아졌다가 네. 다시 다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요요처럼 지금은 작년 한 해 동안에 4만 5천 명 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입된 인구가 4만 5천.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와요. 이러니 뭐 부동산이 배겨내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시키는데 핵심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 4만 5천 명 중에 20, 30대 청년층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지역에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5억 3투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일자리라는 게 지식이 있어야 일자리가 나오니까 결국은 대학이 중요할 거고 또 하나는 기업이 있어야 결국은 그렇죠. 일자리가 나올 텐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 기업에게 도시개발권을 주겠다. 기업 도시한테 기업 도시를 하게 되면 획기적인데요. 응?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디즈니랜드나 이렇게 되면 아예 도시개발권을 주거든요. 우리가 마곡 같은 데를 만약에 LG한테 도시개발권을 줬으면은 훨씬 더 자기에게 맞는 도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지방시의위원회에서는 과연 그 도시개발권 같은 걸 줘야 이 기업이나 뭔가 인재들이 몰려들 텐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시민단체들이 반대가 많았거든요. 기업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 네. 그 핵심 아닙니까?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과 연계된 그런 새로운 신지식 산업, 네.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런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의 투자가 지역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많이 안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특히 저는 이제 경남 부울경 쪽이니까 네. 그분들 만나면은 사람 뽑기 어렵다고 난립니다. 네. 네. 지금 조선이 해방 이후 최대 호황이라는데 그제나 울산 가보면 사람을 못 뽑아가지고요. 계속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튀어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아니 지방에 가면은 사람을 못 뽑아서 난리고 청년들은 나는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게 이제 사실은 기존의 전통 산업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일자리와 미래 산업, 첨단 산업 일자리에 이제 양극화가 생긴 거죠. 네. 미래 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이 지방에 지역에 투자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은 핵심은 미래 산업, 첨단 산업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대기업들한테 왜 맨날 수도권에만 투자합니까? 특히 반도체, 용인에 집중 투자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구미로 안 가고 용인으로 왔는데 SK 하이닉스 임원한테 왜 용인이냐? 구미가 훨씬 지원이 많던데 네. 물어보니까 다른 이유 없고요. 반도체 공장을 팹 하나 이제 팹이라고 하는데 팹 하나에 10,000명 정도 고용합니다. 만 명. 10,000명 중에 석박사급이 5,000명이에요. 절반 이상이. 네. 이 반도체 분야, IT 디지털 분야의 석박사를 지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뽑습니까? 1번. 그래서 수도권에서 사람 뽑아가지고 지방으로 내려보내잖아요. 바로 네, 그만둡니다. 안 가려고 한다. 딴데 간다는 네. 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방의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건 인재를 지방에서 확실하게 미래산업,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시켜 주겠다는 거. 그게 이제 대학과 연계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포스텍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네. 이제 이 대학 육성, 지방 대학 육성 사업과 결합되는 분야인 거죠. 정부가 최소한 서울대만큼의 투자를 지방 대학에 확실하게 해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느 지방에서든 그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에 관련된 네. 인재는 확실하게 양성해 줄게. 그러니까 한번 투자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기업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다. 예. 그럼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정말 각광받는 기업인데 부산 경남 울산에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 부품 산업은 로봇 산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약 부산 경남 울산에 오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일어날 텐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부산 경남 울산에 우리 지사님이 계시니까 올까요? 올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를 이제 경남, 전북, 대구, 충청까지 포함해서 이제 4개 권역에서 피지컬 AI 정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산업 미래 모빌리티와 결합된 건 대구, 경북과 광주, 그러니까 부울경이 이제 핵심적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투자를 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핵심은 기업은요 설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이는 네. 거예요. 네. 자,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부울경의 전략 산업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지컬 AI 로봇 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전략 산업이 정해지면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서 유니스트 그다음에 각종 대학들에서 집중적으로 인재 양성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안 옵니다. 조건이. 그렇죠. 네.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네. 두 번째가 R&D를 몰아줘야 돼요. 아. 관련된 정부 R&D, 국가 R&D를 지금은 전부 경쟁시키잖아요. 프로젝트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분야는 확실하게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R&D를 모아서 확실하게 밀어준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신산업들이니까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걸 현실에 적용하려고 그 실증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규제에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규제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그렇죠. 못하게 돼 네네. 있으니까 새로운 걸 하려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방식으로는 이런 새로운 미래 산업에 안 맞는 규제 방식이라 이거는 일종의 메가 특구 형식으로 규제도 확실하게 그 분야만큼은 네. 네. 풀어줄게.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볼게. 네, 이 정도 됩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권이죠.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권까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그 더 최대치인가요? 붙는 게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 왜냐하면은 고급 인재들이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네네. 거기에 병원 의료 문제가 붙습니다. 네. 네. 갑자기 가족이 아픈데 이걸 병원 갈 데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마지막이 문화예요. 문화. 네. 네. 지역에 가면 할 게 없다고. 네. 네. 심심하다 이런 말씀하시죠. 네. 이 문제를 이제 함께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주거는 오히려 지방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보다는. 거기에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의료 체계를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치료들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문화인데 네. 문화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해법이.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 있을 때 해외 사례들 쭉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이 동북 쪽에 있고 네. 거기서 제일 반대쪽이 서남 쪽에 그 벤츠 본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라는 주가 있습니다. 네. 그 주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직장은 자기 주에서 구해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대학도 거기서 다니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베를린으로 놀러 가요. 아. 왜냐하면 베를린이 유럽에서 대단히 힙한 도시거든요. 네. 유럽의 소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클럽 있지 않습니까? 5대 클럽이 다 베를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일되면서 네. 젊고 가난한 예술인들이 네. 베를린으로 다 몰렸던 몰려들었군요. 거예요. 집값이 네. 싸니까. 그게 지금은 베를린이 유럽의 이제 소위 힙한 문화예술 도시가 돼서 주말에 즐기러 가고 휴가 때 즐기러 가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니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도 독특한 문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기 지역만의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치면 여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네. 여수가 그 우리 때 이제 엑스포 인프라를 쭉 깔아서 네네네. 엑스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유휴 시설 어떻게 하나 하는 차에 여수 밤바다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그때였군요. 젊은 친구 청년들이 여수를 찾아가요. 한 해 1,300만 명까지 네. 많을 때는 여수 밤바다에 낭만 포차가 생기고 버스킹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이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 네. 지역을 찾아가면 문화는 만들어집니다. 활기차게.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문화는 주말에 놀러 오면 되죠. 문제는 내가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 네. 문제를 풀면 함께 해결된다 이거는. 사실 어떤 공간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의료, 교통, 뭐 문화 문화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 사람들이 한번 가볼까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이제 제가 설명에 빠진 게 네네. 교통인데요. 교통. 수도권은 청년들이 어디에 직장을 구하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 지사님 강원도 내에 있는 도시들 간에 도시가 다 단절돼 있고요. 네네. 이 도시에 사는 친구가 다른 도시에 직장 구하잖아요. 방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원과 부산이 서울 수원하고 거리가 같은데 네. 창원의 청년이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면 방을 얻지 않으면 출퇴근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차를 가지고 다녀야 네네.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차가 없잖아요.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2시간 걸립니다. 네. 이제 이 문제를 최소한 권역별로는 그렇죠. 광역 대중교통망을 네네. 수도권처럼 이렇게 거미줄처럼 안 해도 되니까 최소한 출퇴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권역 안에 도시들 간에 연결이 되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네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일자리 선택권, 그다음 일자리 선택권뿐만 아니라 문화도 도시들 간에 독특한 문화들이 생길 거니까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최소한 이제 권역별로 최소 1시간 정도의 교통권을 만들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죠.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네. 있는 건지 언제까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프라는 전부 서울로 얼마나 빨리 갈 수 그렇죠. 있게 할까, 네. KTX 중심으로 고속도로 놓고 이런 그 서울 중심의 인프라였는데, 그리고 그 수도권 내에 대중교통망, 광역 전체를 포함한 대중교통망,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네. 이제는 바꾸자는 겁니다. 5극 3특의 대중교통망 또는 교통 정책은 수도권은 이미 이제 뭐 GTX부터 여러 가지 투자들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 투자들은 그대로 가는데 이제부터 재정 사업을 통한 대중교통망 사업은 비수도권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안 나와요. 네네. 근데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예타 신청을 하면 예타의 경제성이 통과가 안 되니까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고, 예타 통과될 수 있는 교통망 사업은 전부 수도권에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중교통은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해 주어야, 네. 그래야 이쪽에 인구도 늘어나고 역세권도 생기고 이러면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경제성만 따지면 수도권에만 계속 몰아주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네. 거다. 수도권에 몰아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처럼 포화 상태. 포화 상태뿐만 아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길거리에 길이 막혀가지고
길거리에 버리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교통 네네. 혼잡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이 41조 원입니다. 길거리에 버리는 비용이. 여기에 기업들은 사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비용은 비수도권에 사업을 할 때보다 서너 배 더 들거든요. 네. 경상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수도권 일극 집중의 폐해가 이제는 수도권 일극이 성장을 이끌어오던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한계 지점에 도달한 거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그 부산, 울산, 경남에 순환철도망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예, 광주, 기본적으로. 전남북에 순환철도망이 네, 있어야 될 네. 거고, 대전, 충남부, 세종시에 순환철도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이거는 내년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나요? 열심히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권역별 대중교통망이 5억 3특의 핵심인데 권역별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짜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짜본 적이 저게 없어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도표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도표요. 이게 아, 이제 강원도는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순환철도망이 돼야 이제 결국은 수도권의 2천만이 강원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속초도 가고 강릉도 가고 이렇게 돼야 순환철도망이 돼야 맞습니다. 결국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런 모습이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있어야 되고 네. 대전, 세종, 충방, 충남북도 있어야만 결국은 이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돌아갈 텐데 저게 이제 내년에 5차 철도망 계획으로 확정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내년이요. 근데 네. 이걸 안 해주면은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여기에 추가돼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중교통망이 남북축으로 계속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서축을 같이 연결했어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부산에서 목포, 대구에서 전주, 대구에서 강주 요 철도망은 계속 얘기만 했고 요구만 해왔는데 반영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아, 근데 이제는 이런 동서 연결축도 함께 풀어줘야 그래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호남 고속철 할 때 네. 경제성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게 경제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철도를 놔 보면 나중에 사람이 다니면 네. 될 거 아니야. 네, 네. 결국 그래서 엑스포 때문에 여수까지 철도를 놓게 됐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엑스포도 성공하고 거기 네. 여수 밤바다에 우리가 만약 기차가 없었으면 밤바다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네, 저도 그 동에 한번 지금 갔습니다. 호남선도 그렇고 전국의 KTX망은 표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결국은 이제 서울대학교 10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야죠. 오케이. 사람을 어디서 구해요? 그걸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학 10개 만들기를 한다고 하는데 10개를 어떻게 만들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가 요즘 이제 5억 3특 강연이나 설명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나오면 반응이 항상 극적이에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한 80% 정도는 아니, 말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 네, 네. 이런 반응이고 한 20% 정도는 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니까 뭔가 하겠지. 그래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를 만들겠다.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대에 1년에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뭐 부산대, 전남대 이런 거점 국립대학들은 1년에 교육비가 2천만 원 남짓 들어갑니다. 아,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제 근데 그걸 그 대학들을 전부 다 서울대랑 똑같이 만들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감당 못 하는 거죠. 근데 5억 3특의 핵심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정한다. 네, 네. 그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앵커 기업,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다. 그 대기업이 투자할 때 그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준다. 자, 그러면 그 전략 산업 분야와 연계된 전공 분야만큼은 네. 그 권역에 있는 대학이 전국에 탑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대 이상 가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네. 서울대가 6천만 원인데 포스텍이 1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2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 포스텍이 그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포스텍은 가보면 사실은 그 포스텍이 그 만든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건 7년 됐거든요. 그 7년 된 창업지원센터에 성공한 스타트업이 200개가 넘고 그 200개 넘는 스타트업의 자산 가치가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도 투자하면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략산업별로 집중적으로 권역별 대학에 투자한다.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근데 이게 거점 국립대학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거점 국립대학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그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이게 이제 이공계만 얘기를 하니까 맨날 뭐 서울대 10개 만든다더니 이공계만 그러면은 키우겠다는 거냐. 특히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네, 인문대는 불만이 어쩌라는 거냐. 많으신데 네. 여기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들 만나보면 대학에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냐 그러면 우리가 인재를 이렇게 양성해 줄게 그러면 아 그건 좋습니다. 근데 기술 교육, 테크니컬한 교육은 우리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대학이 해줘야 될 건 기초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기초과학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기초과학은 대학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고 그다음 자기들 회사에서 인재를 키워보니까 나중에 임원급까지 올라가는 인원들, 그 인재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CEO가 되는 인재들은 특징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친구들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학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되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서 그 전공 분야는 기업과 함께 투자하고 그리고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과학과 인문학까지도 함께 체계가 만들어지게만 요 구조가 돼야 그 권역에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네. 결국 뭐 텍사스 오스틴 공대가 있으니까 좋은 공대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가니까 텍사스가 맞습니다. 결국 예. 발전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경상남도 도지사를 하셨으니까 경상남도에는 서울대만 한 걸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죠? 부울경에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부울경에 같이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국립대학은 경남은 경상국립대 진주에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항공우주, 아,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LH가 있습니다. LH는 이제 건축 신기술, 네, 건축 네. 토목 신기술 이런 게 네. 들 거고, 그다음에 부산대학이 있습니다. 부산대학은 해양수도, 그리고 이게 이제 혁신도시가 금융과 영화거든요. 네. 요 테마가 있고, 그리고 울산에 가면 유니스트가 있어요. 울산 가기원, 아. 과학기술원. 그리고 울산은 경남하고 조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석유화학 등등 이게 산업들 전통 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세 개 대학을 부울경에서는 서울대급 이상 가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니까 자꾸 오해가 많아서 저는 요즘 설명할 때 카이스트 10개 만들기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투자하면서 대기업들이 함께 대학에 투자하면 그게 네. 포스텍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포스텍 10개 만들기인데 이 권역에 이 세 개 대학을 거점 국립대와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급 이상의 대학을 만들고 그 과정에 경남만 해도 대학이 21개거든요.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네. 너무 많아요, 실제로. 어. 그래서 이제는 요 많은 대학들을 그대로 다 살리자고 들면은 답이 없고, 요걸 이제는 필요하다면 협업할 건 협업하고, 묶어서 연합체를 만들 대학은 연합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통합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이 권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그 대학들을 구조 개선해 가면서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네. 가야 되고, 지금 사실은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서울대하고 공동 학위제를 추진을 해요. 지금 아예 수업 강의는 오며 가며 같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카이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있고, 이게 진주 창원에 있거든요. 경남에 있으니까 학부생만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봐야 되잖아요. 네. 공부할 때. 그러면은 서울대 학부생들도 지역에 내려와서 같이 현장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 학생들은 수업 받을 때는 서울로 와서 또 수업 받고, 온라인으로 같이 받고, 이렇게 공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 여쭤볼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까부터 이 공공기관 이전 좀 여쭤보고 예, 싶었었는데 일단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1차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평가도 다양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2027년까지인가요? 뭐 그때부터 추진한다고 예.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무조건 이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답이냐? 과거 이전된 거를 맞습니다. 보고 평가하고 뭐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이후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획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전 대상 기관들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올해까지 전수조사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27년에 이제 이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면은 지금 혁신도시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거든요. 그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뭐가 잘 됐고 네, 네. 뭐가 문제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미완의 도시인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시키는 게 지금은 첫 번째 과제다. 그러니까 하다 중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인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까. 여기에는 기업 이전까지 붙습니다. 그렇게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5급 3특이 권역별 전략산업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죠. 또 그냥 이 아무 관련 없는 네. 공공기관 막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면 할 안 수는 되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김기현 이사님, 그 이제 도지사도 해보셨으니까 이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또 연구도 해봤고 유럽도 연구를 해봤으니까 불경 메가시티를 내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바꿀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귀에 싹 들어오게 한번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귀에 싹 들어오게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냥 쉽게.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출발 문턱에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와야 됐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래서 저로서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것인데 결국 메가시티가 된다는 건 부울경 메가시티가 자초했던 제일 큰 이유도 지방 정부들만의 노력으로는 네. 어려운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중앙정부가 그럼 뭘 해줘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부울경에서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 아까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피지컬 AI 로봇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전략 산업이 될 수 있죠. 근데 네. 부울경은 또 하나의 특징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산업화 시대에 투자했던 기존의 전통 산업 기반이 대단히 그 포션이 큰 곳입니다. 네. 많죠. 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이 공장들을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다시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AI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AI 전환을 통해서 AX가 전통 산업에 적용되면 네. 그러면은 이 공장들은 청년들이 볼 때 너도 나도 갈 만한 일자리가 돼요. 일자리가 되니까. 스마트 공장만 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스마트 공장 가보시면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스마트 공장의 직원들은 공장에서 일할 때 이 패드 들고 다닙니다. 뭐 이게 망치나 네네. 벤치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패드 들고 다니면서 그 기계를 관리해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태블릿 PC죠. 이런 네. 걸 가지고 이게 이제 AI까지 전환이 되면 사실은 직원들이 하는 일은 이제는 공장도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네. 아예 로봇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다음 그걸 개발하고 그다음에 중요해지는 게 후처리 공정이 중요해져요.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포장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니까 실제로 스마트 공장 AI가 적용된 공장에 가보면 청년과 여성 직원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공장인데 네. 그래서
부울경의 기존 제조업을 AX로 전환하면 AX가 적용되면은 그러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그 사업하는 분들도 청년들에게 공장만 보여주면 네. 갈 만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던 전통 산업들이 AI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청년들, 여성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요즘 패드 들고 다닌다고 하는 예, 그 장면이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그 박찬욱 감독 그 영화 그 마지막 장면과 딱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예전에 노동자들이 다 뭐 제지공장의 그 부대였는데 다 직접 노동을 하다가 이제는 다 기계들이 맞습니다. 네, 예. 패드로 움직이는 이런 장면인데 딱 그 장면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마트 공장. 그나저나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또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 아무래도 아니 그건 핵심 질문이고 지금까지 설명한 건 핵심이 아니니까. 이것을 토대로, 네, 토대로 뭔가 앞에도 다 핵심이었는데 정말 더 핵심 질문. 많은 걸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하고 계신데요. 지금 자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어쨌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다시 한번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그 고민이 굉장히 좋은 고민이라 생각을 하는데 막 넘겨짚기. 유도성 질문. 지방선거 네.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모두의 제가 이제 지방시대 위원장 된 지가 이제 5개월 갓 지났다고 했는데 제가 그건 한 4, 5년 만에 첫 직장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또. 네. 근데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다음 직장을 얘기를 하시니 그런데 그 부울경은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가 이제 제안하고 처음에 이제 시도했었고 네. 성공 문턱에서 좌절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5억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으로 전국 단위의 국가 정책이 된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정책이 되게 만드는 건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네. 과제이기도 하고 꼭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전략 설계도가 나왔고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하는 모델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공하는 모델을 어디서 만들 거냐? 저는 뭐 권역별로 다 열심히들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정부는 먼저 노력하고 먼저 혁신하는 지역에 먼저 지원한다. 이 원칙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조건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부울경 같은 경우가 기존 전통산업 제조업들을 네. AI를 통해서 전환시켜 나가면 훨씬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5억 3특 전략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지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네. 전국 단위에서 이걸 성공시키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빠뜨린 질문이 하나 있어서 최근에 업무 보고 하셨죠?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네, 월요일에 하셨는데 그때 요즘 이제 그 업무 보고나 이런 게 네. 사람들이 왜 재밌지 이게 막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하고 네. 누군가는 칭찬받고 누구는 또 혼쭐이 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다는 느낌도 네. 들고요. 일단 혼나신 건 아니죠? 업무 보고 그 하시면서 업무 보고가 어떠셨나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일 네. 처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네. 이후에 이제 부처별 업무 보고를 갖고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니까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형식으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만 따로 그렇군요. 보고를 드렸었고, 네. 근데 이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같이 세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하니 네, 이제 네.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놓고 주로 이제 네, 네. 얘기가 됐던 화기애애한 보고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좀 명장면을 구경했었어야 됐네. 명장면이요? 뭐였죠? 네, 두 분만 아니요, 아시는 안 건가요? 나왔기 때문에. 아,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지방 균형 발전 때문에 72번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50주잖아요. 그렇네요. 네. 50주인데 5년 임기 중에 72번이면은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인 거잖아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이 추진했지만 절반의 성공이죠. 경제 자유구역에는 자유가 부족하고, 혁신 도시에는 혁신이 부족하고, 기업 도시에는 기업이 부족한 이 새로운 길을 우리가 도전하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 분당 판교하고 강원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강원도가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거기가 1년에 한 70조 원 정도. 그런데 분당 판교면 1년에 170조 원 정도. GRDP가요? 이 부산이 인구 300만 도시가 160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정말 갈 길이 없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또한 희망을 한편 본 거는 제가 이제 김영록 지사의 그 요청으로 전라남도 고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된다. 아리백 산업 전용 기업 도시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계속했는데 얼마 전에 김영록 지사님 전화하셔가지고 6년 전에 주장할 땐 도대체 그게 뭔 얘기인지 그랬는데 이게 현실이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우리가 혁신 도시에 나주에 한전이 가 있다면 전라남도는 한전공대는 전기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진주 경상도에가 LH가 가 있다면은 적어도 도시계획과 건설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아마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아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는 정부의 대규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도망도 5차 철도망 계획에서 이 부울경 순환철도망, 충청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순환철도망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대타협을 이뤄서 서로 공존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고요. 김경수 지사님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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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